그래서 저는 이 클래리티 액트가 단순히 크립토에만 친화적인 법안이 아니라 사실상 엄청나게 큰 하나의 패키지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 패키지가 이 크립토 플러스 부동산 플러스 금융의 안정화, 이 세 가지가 다 종합 세트로 묶이는 패키지라는 거죠.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전엔 다양한 기업들을 분석하다가 최근엔 비트마인에 대한 이야기만 너무 많이 다뤘잖아요. 네. 지금 비트마인에 올인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올인은 안 하고 있고요. 그 비트마인이 제 포트폴리오 종목 순위로 하면 아마 3, 4위쯤 될 것 같아요. 그럼 1등하고 2등 기업은 뭐예요? 뭐가 1등, 2등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현재는 테슬라랑 팔란티어를 가장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마인은 이제 그 다음. 그럼 지금 시장을 봤을 때 비트마인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좋다고 생각은 해요. 다만 제가 한 가지 짚고 가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었던 제가 최근에 비트마인에 대한 영상만 올리는 이유에 대한 대답이랑 좀 이어질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작년 한 3, 4분기? 작년 말부터 이 포트폴리오를 좀 극단적으로 줄이기 시작해 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날 이렇게 주식창을 딱 보니까 제가 투자하는 종목이 막 10개, 15개가 막 넘더라고요. 근데 그 종목들을 보면서 문득 제가 들었던 생각이, 저는 분명히 훌륭한 기업가들과 동업하는 마음으로 투자자라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그거를 믿고 따르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동업하는 마인드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비트마인은 꽤나 제가 동업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건 제가 아마 이제 비트마인에 집중 투자를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집중이라는 말이 이제 하나만 올인한다라는 의미의 집중이 아니라 그 기업에 대해서 정말 초집중하는 마음으로 투자를 한다는 건데, 실제로 최근에 저려보면 이 비트마인의 수장인 막 톰리나 아니면은 뭐 그 외에 이 회사의 임원진들이랑 뭐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같은 거를 주고받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솔직히 제가 이 비트마인에 대해서는 뭐 사소한 부분까지도 그래도 꽤나 많이 알고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트마인 투자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동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투자하고 있던 나머지 막 15개의 기업들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을 제가 작년 말에 이렇게 던져본 거죠. 정말 나 스스로도 그 기업들 하나하나를 그렇게 깊게 이해하고 투자를 하고 있나?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15개 남짓했던 기업들 중에서는 분명히 제가 뭐 100%는커녕 50%조차도 이해하지 못했는데도 그냥 주변에 뭐 친구들이나 지인들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그냥 저의 분석을 조금 더 보태가지고 투자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과감하게 다 잘라내자 라고 결정을 했던 게 작년 말이고, 그래서 지금은 현재 제 주식창을 열면은 지금 현재는 이제 6개의 기업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즉 저는 그 기업들에 좀 집중 투자를 하는 거를 선호하게 됐죠. 근데 유명하신 분들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들 하시는데 그게 위험해서 그런 것 같은데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거는 결국에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이 주식 투자의 안정성을 올리라는 건데, 이 일반적으로 안전한 투자라고 부르는 이 분산 투자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는 저는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결정이니까 그냥 듣고 흘려도 되는 이야기긴 한데, 저는 정말 극강의 제이거든요. 그래서 일에서는 특히 더 제가 제이 성향이 되게 강한데, 제가 20대에는 정말 매달 그런 계획들을 세워왔고, 그리고 매년 계획을 세워서 방에다 붙여놓고 정말 매일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10대 때부터도 저는 10년짜리 계획도 갖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30대 때도 이 10년짜리 계획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 40살이 되기 전에는 좀 저돌적인 투자를 하자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40살이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좀 공격적이다라고 말할 그런 투자를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뭐 정답이다, 오답이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제가 그렇게 하기로 한 거죠. 왜냐면 저는 40살 전에는 제 자산이 정말 0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혹은 아예 마이너스, 이렇게 빚쟁이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자신이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거든요. 제가 정말 그만큼 또 실력이 있고, 그리고 제 몸도 되게 젊고 건강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짜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막 2-3개의 기업만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욕심도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제 실력이 못 가고 지금 6개 기업에만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20, 30대 분들에게도 똑같은 투자 방법을 추천하나요? 저는 그 20, 30대, 그러니까 제 또래에 살고 있는 그 지극히 일반적인 삶을 사시는 뭐 직장인 투자자분들 혹은 뭐 학생 투자자분들 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그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목적이 결국에는 경제적 자유라면 우리 나이 또래에서는 어느 정도는 저와 같은 리스크를 짊어지는 것에 대한 그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투자하면서 그냥 진짜 안전하게 지수만 사고 뭐 빅테크만 사면은 이 안전한 자산의 증식은 가능할 텐데 이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기에는 아마 계속 일을 하시면서 투자를 병행해야 될 거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와서 이 비트마인 들어가는 타이밍에 대해서는 전 당연히 긍정적이죠. 왜냐면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 기업을 이해했고 이 산업의 흐름까지 이해했으니까 정말 자신이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실패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이 마음속에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도 이 기업을 사라 라고 강요할 마음은 전혀 없지만, 제가 비트마인을 적극적으로 막 사고 그럴 때가 비트마인이 한 30불 정도였을 때였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싸잖아요. 그래서 만약 제가 지금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저는 완전히 땡큐라고 볼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뭐 제 채널에 뭐 비트마인 영상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그걸로 대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최근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클래리티 액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대체 언제 통과할 거라고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핵심을 좀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면 이 투자를 할 때 이런 클래리티 같은 특정 이벤트의 그 타이밍에만 집착하면 오히려 더 중요한 구조를 놓치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제가 방금 말했던 이 더 중요한 구조라고 하는 건 바로 이 큰 흐름인 건데, 이 큰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사실 뭐 클래리티 법안 통과가 뭐 3월에 된다 혹은 뭐 4월이다 이런 디테일에는 좀 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비로소 이 장기적인 판단이 좀 가능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이 도대체 언제 통과가 돼요? 라는 질문보다는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더 중요하겠다 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 그 워싱턴의 협상 테이블 위에는 완전히 그 다른 2개, 3개가 동시에 올라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국경 없이 이동하는 디지털 달러인 스테이블 코인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 미국의 주택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겉으로 보면 전혀 연결성이 없어 보이는 이 2개의 산업이 지금 하나의 법안을 중심으로 묶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교차점에 있는 것이 바로 클래리티 액트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 클래리티 액트의 본질이라는 건데, 제 생각에 이 법안의 본질은 이 크립토를 여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이 크립토를 열기는 열 건데, 이 열었을 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기존 금융이 무너지지 않게 어떻게 잘 설계를 할 것이냐 입니다. 이게 클래리티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클래리티 액트 그냥 빨리 통과되라, 이것만 되면은 크립토 이제 간다, 이렇게만 믿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계시다면 그거는 좀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이 달러의 수요를 흡수하고, 그리고 그 흡수된 준비금을 가지고 이 미국의 국채 시장에 들어가잖아요. 즉 미국의 국채 시장을 안정시키는 매우 강력한 도구가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탄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달러의 수요를 흡수한다라는 말은요, 또 어떻게 해석이 될 수가 있냐면 기존 은행의 예금을 대체하게 된다라는 뜻이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너무 중요하긴 한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예금이 줄어들면 은행의 대출 여력 자체도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 몰기지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담당하는 이 그 지역은행이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구조라는 거예요.
즉 그래서 지금 이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암호화폐 가격이 너무 안 좋은 게 다 이 법안 때문인 것 같다고 막 빨리 그 법안 패스 시키라고 막 3월 안에 패스 시켜라, 막 4월 안에 통과돼야 된다, 혹은 뭐 올해 안에 될 것 같다, 막 이런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일단 그 큰 그림을 보는 제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아니란 생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무작정 밀어주고 키우는 정책은 이 기존 금융을 악화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정치가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법안을 반대하는 쪽의 요구는 사실 꽤나 그 명확한데, 이 반대 사이드의 입장은 뭐냐면요, 이 스테이블 코인 열어도 괜찮아, 대신에 은행이 무너지지 않게만 만들어라 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뭘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이 주택시장과 지역은행을 동시에 같이 살려내라 라는 겁니다. 일단 주택시장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는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미국에서 가장 큰 정치 이슈거리고, 그리고 이 지역은행은 그 주택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핵심 금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둘을 둘 다 동시에 보호하지 않으면 이 클라리티고 뭐고 어떤 크립토 법안도 통과시키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이 클라리티 협상의 핵심은 의외로 저는 좀 이런 곳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지역은행의 규제 완화입니다. 왜냐면 이 부동산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반드시 은행의 대출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산다라고 했을 때 이 진짜 부자가 아니고서야 다들 이 대출 끼고 부동산 사시잖아요. 그리고 그 대출을 받으려면은 그 신용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신용이 바로 이 지역 은행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이 클라리티 법안을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러서 지켜나가지 않고 무작정 그냥 패스시켜서 이 스테이블 코인만 성장시켜버리면 자연스럽게 은행의 예금은 당연히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 클라리티 액트가 이 부동산 시장이나 뭐 자본 시장을 다 윈윈하는 구조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결국에 이 클라리티 액트라는 법안이 크립토만 도와주기 때문에 이 기존의 산업을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금융권들과 뭐 이 주택시장들은 그대로 다 묶여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기존 은행은 시민들한테 대출을 막 늘려주고 싶어도 늘려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은행에 들어오는 돈 자체가 줄어들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 지역은행과 주택시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일단 부동산을 살려야 한다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 부동산을 살리려고 하면은 은행이 대출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 지역은행들의 규제를 잘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이 클라리티 액트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스테이블 코인은 이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모든 자금들을 다시 미국의 달러로 가지고 들어오는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자연히 이 달러 유동성이 미국에서 굉장히 활발해질 것이고요. 그러면서 자연히 이 지역 은행들은 그 유동성을 대출로 전환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국민들은 그 자본을 가지고 주택을 구매할 수가 있게 되는 구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클라리티 액트는요, 단순 기존 금융과 암호화폐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심플한 법안이 아니라 이 미국이,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모든 부분에서 미국의 경제를 다시 한번 살려내기 위한 좀 이 엄청난 설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투자자들은 이 클라리티 법안이 빨리 통과가 돼야 돼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이 천천히 돼도 돼. 대신에 꼭 이 3마리 토끼를 다 잡아주는 완벽한 법안으로 나타나야 해 라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3마리 토끼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글로벌 달러 유동성을 확보를 해줄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은행의 대출 기능을 복원해줄 이 규제 완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 신용의 안정화를 만들어주면서 이 부동산 시장이 함께 성장을 하는 거, 이 3가지 모두가 다 동시에 맞물려야지 이 전체적인 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명이 되게 길긴 했는데 이 법안의 승인 기준은 생각보다 명확해요. 뭐냐면 이 크립토 산업의 성장 가능성, 이게 당연히 핵심이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은행들이 여전히 대출을 해줄 수가 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 신용 대출들을 부동산이 잘 받아낼 수가 있는가, 이렇게 아마 세 가지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법안의 본질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가져올 이 달러의 유동성을 기존 금융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현실의 경제로 연결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가 이 지역은행과 부동산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클래리티 액트가 단순히 크립토에만 친화적인 법안이 아니라 사실상 엄청나게 큰 하나의 패키지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 패키지가 이 크립토 플러스 부동산 플러스 금융의 안정화, 이 세 가지가 다 종합 세트로 묶이는 패키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이 법안이 당장 통과가 되기 어렵다는 게 좀 더 납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문제는 이 세 개의 각기 다른 산업의 리더들이요, 현재까지 보여진 그 모습들만 놓고 보면 다 자기네들 산업만 크게 키우고 싶지 이렇게 막 다 같이 협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근데 반대로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이기 이전에 원래는 이 부동산 사업가였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친 크립토 성향의 대통령인 이 트럼프가 이 스테이블 코인과 기존 금융의 조화, 그리고 거기에 본인의 전문 분야인 이 부동산까지 잘 어우러지게 만들어낼 줄을 믿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좀 이렇게 지연될 수는 있어도 불가능한 구조는 아닐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건데요. 이 클래리티 액트 승인에 관해서 대부분이 기존 금융과 크립토 진영의 싸움이라고만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한 가지가 더 숨어 있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건 바로 부동산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만 해결이 되면 이 법안은 금방 또 통과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